안녕하세요. 오늘은 치매 환자 정신행동 증상 및 일상생활 돌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양대학교 간호대학의 김두리입니다. 아마 치매 환자를 돌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치매 환자의 정신행동 증상이 아마 가장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신행동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정신행동 증상을 가지고 있는 치매 환자들의 일상생활 돌봄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행동 증상의 정의를 먼저 보시겠는데요. 보시면 치매로 인해서 나타나는 정신병적 증상, 그리고 정동 증상, 그리고 초조 증상들을 다 합쳐서 정신행동 증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신행동 증상은요, 보호자의 돌봄, 아니면 치매 환자를 돌보는 돌봄자의 부담감을 굉장히 높여주는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돌봄자들이 이 정신행동 증상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양시설을 입소하게 되는 시기를 앞당기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정신행동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신병적 증상입니다. 망상이나 환각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의심이랑 망상을 제가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설득이 되냐 되지 않냐를 기준으로 놓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의심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딸이 내 돈을 가지고 갔다 라고 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엄마, 이 딸이 최근에 엄마 집에 온 적도 없고, 그리고 엄마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져가겠어요?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딸이 최근에 우리 집에 온 적이 없네. 이렇게 설득이 되면 의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설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보통은 망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정신병적 증상 중에 망상이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환각인데 착각과 환각은 좀 다릅니다. 이것도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착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밤거리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까만색 고양이가 확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이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바람에 굴러간 까만색 봉다리였습니다. 그럼 제가 아이고 이게 고양이가 아니고 까만색 봉다리였구나. 내가 잘못 봤네 라고 하는 게 착각입니다. 근데 환각은요, 그냥 그 까만색 고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는 그 까만색 고양이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환각에는 환시, 환청, 환치, 환미, 환촉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신병적 증상은 망상이나 환각은 사실 치매 환자들이 완전하게 치료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망상이나 환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약물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약물적인 치료를 받게 되면 이 망상이나 환각의 빈도가 조금 줄어들고 강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꼭 치료가 필요한 정신행동 증상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동 증상입니다. 정동 증상에는 무감동이나 우울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무감동이라고 하는 거는 우울한 감정, 기쁜 감정, 아무 감정이 사실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가 치매 환자를 돌보면서 사실은 오히려 우울한 환자보다 무감동한 환자가 사실 저는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 치매 할아버지가 저희 입소를 하셨었는데요. 실제 그분이 이제 무감동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막내 동생이 있었는데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하시게 돼서 그 사망 소식을 제가 전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전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제 제가 할아버지를 뵙고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사고가 있어서 동생분이 사망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무표정으로 안 됐네 하고 끝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무감동이라는 정동 증상 중에 하나가 포함이 되는 거고요. 또 우울한 감정 등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초조한 감정이나 기타 증상들이 포함되겠는데요. 불안하거나 굉장히 초조해한다거나 아니면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배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배회도 아직까지는 왜 치매 환자들이 이렇게 배회를 하는가에 대한 기전들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 배회를 하는 이유들은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 치매 환자들이 뭔가 낯선 환경에 갔었을 때 배회가 더 심해진다고 해요. 그 말은 배회를 함으로써 익숙한 환경들을 조금 찾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회하는 것들, 그리고 또 공격적인 행동, 그리고 거부하는 거. 실제 치매 환자들 보면 목욕을 거부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식사를 거부하는 것들, 그러니까 뭔가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거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도 정신행동 증상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성적 행동도 있고요. 그리고 수면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자거나 아니면 아예 잠을 자지 않는다거나 이런 문제점들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모아두기, 그러니까 뭔가 쓸모 있는 물건들을 모아두는 게 아니고 쓰레기를 모아둔다거나 이런 것들을 모아두는 것들, 이러한 증상들도 있을 수 있고 뒤적거리거나 반복 행동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든지 빨래를 뺐다 넣었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뒤적거리기의 행동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몰증후군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또 이식이나 도식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식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못 먹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치매 환자를 돌보면서 봤었던 것들 중에 사례는 로션을 드시는 분도 계셨고요. 치약을 드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본인의 기저귀를 드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먹지 못하는 것들을 먹는 거를 이식이라고 하고, 도식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 것들을 훔쳐먹는 것들을 도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도 다 정신행동 증상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정신행동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치매 환자를 일상생활 돌봄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수년간 이제 치매 환자들을 돌보면서요. 어떻게 하면 좀 돌봄을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것도 많이 보고 그다음에 뭐 강의도 듣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설명드리는 것들은 제가 했었던 방법, 또 이론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조금 접목시켜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 돌봄 원칙 첫 번째는요. 일단 치매 대상자의 남아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뭔가 행위에 대한 목표를 세울 때 향상되는 거를 목표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노인이 되게 되면요. 기능을 뭔가 향상시킨다기보다는 그 지금 가지고 있는 기능, 잔존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한 노인분이 지금 혼자 스스로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혼자 식사할 수 있다. 그러면 성공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치매 환자분들의 잔존 기능을 쭉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려고 하면 이 환자가, 치매 환자가 실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돌봄자가 알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실제 치매 환자분이 아드님이 이제 입소를 시키기 위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근데 이제 파킨슨 질병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드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그 어머니가 치매 환자분 그 어머니 이렇게 손이 구축되어 계셨습니다. 다 이제 굳어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손이 구축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식사도 먹여주셔야 되고 옷도 다 입혀주셔야 되고 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아드님이 하시는 얘기니까 다 맞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할머니를 다 도와드렸어요. 식사하는 거, 옷 입는 거, 목욕하는 거 이런 거 다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요. 제가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진행했었는데 프로그램 중에 병뚜껑을 이렇게 잡아서 뒤집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게 그냥 건강한 사람한테는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 실행 능력이 떨어지고 또 트레머 이렇게 진전 떨림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병뚜껑 잡는 것 자체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관절을 회전하는 것들도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병뚜껑을 잡아서 뒤집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파킨슨이 있는 할머니가 프로그램실에 앉아 계셨고 그 옆에 이제 다른 할머니가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할머니한테 제가 이 병뚜껑 뒤집기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잠깐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러 이제 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 사무실이 다 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밖에가 다 보이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요.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라고 한 할머니가 이 병뚜껑 뒤집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손이 구축된 할머니가 너무 답답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병뚜껑을 뒤집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 이분이 손을 활용하시지 못하는 게 아니구나를 그때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그날 제가 구축된 손을 하나하나 다 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 시간에 수저를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지 봤더니 흘리긴 흘리지만 식사를 스스로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 환자분은 실제 스스로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는 실제 식사를 하시면서 너무 죽을 많이 펐다라고 이렇게 덜을 수 있을 정도의 실행 능력이 굉장히 좋아지신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분이 실제 이 활동을 못한다라고 생각했다면 정말 5년 후에는 손이 구축돼서 사용하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매 환자들이 어디까지 일상생활 수행을 스스로 할 수 있는지를 돌봄자가 파악해 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작을 좀 간단하게 끊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동작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치매 환자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작을 말씀하실 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하시면 어렵습니다. 혼란이 와요. 그래서 한 개씩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기저귀 케어를 만약에 해야 된다 또는 바지를 갈아입혀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돌아 누워서 이쪽 침대 난간 잡으세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 행동이 섞여 있는 겁니다. 돌아 눕는 거 하나, 침대 난간 잡는 거 두 개. 그럴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먼저 환자분 아니면 어머님 아니면 어르신 제 쪽을 보고 돌아 누우세요 라고 끊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서 눕고 난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난간 손으로 잡으실 수 있겠어요? 잡아보세요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작은 항상 간단하게 나눠서 얘기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칭찬은 사실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치매 환자에게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실제 저희 시설에 이제 극심한 우울증, 아내와 사별을 하고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뇌졸중도 왔고 또 뇌졸중으로 인해서 초기 치매인 할아버지가 입소를 하시게 됐습니다. 네, 할아버지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셨어요. 70대 초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운동도 좋아하시고 그랬던 분이셔서 되게 체격도 건장하신 분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뇌졸중이 오면서 한쪽 편마비가 생기시게 됐고 또 치매로 인해서 인지 기능이 조금 떨어지고 또 가족분들 중에서 보살핌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입소를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울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실제로 아이 컨택, 눈 맞춤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바닥만 보고 계세요. 그래서 눈 맞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했는데 할아버지가 사용하시던 목발을 막 들고 오면서 저한테 목발을 막 휘두르시더니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뭐라고 화를 내셨냐면 어젯밤에 같은 방 쓰는 할아버지가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도 많이 해서 본인이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답했을 것 같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뭐라고 답하셨을 것 같으세요? 일단 뭐 공감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도 또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할아버지한테 했었던 첫 마디는 뭐였냐면요. 할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표정이 뭐가 감사하다는 거지? 약간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밤에는 근무를 안 해서 잘 몰랐는데요. 그 화장실 왔다 갔다 한 할아버지가 지금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이 비뇨기계의 문제가 좋아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약을 안 드렸었는데 할아버지 말씀 들으니까 오늘부터는 약 드려야겠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뭔가 이렇게 아리송아리송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다음날이 됐더니 제가 아침에 또 출근했더니 막 목발을 들고 오시더니 옆방 할머니가 계속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대요. 그래서 제가 또 너무 감사하다고
할아버지가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는 옆방 할머니가 잘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잘 못 주무시는 거 제가 알았으니까 제가 적당한 간호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날부터 할아버지가 저만 오면 이제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밤새 저런 일이 있었다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할아버지, 제가 밤새 이 시설에는 제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좋아요. 그럼 할아버지가 여기서 반장하실래요?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싫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캡모자에 반장이라고 써져 있는 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자를 사다 드렸어요. 그때 그 어르신이 실제로 아침에 모자를 쓰고 반장이라는 모자를 쓰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 제가 했었던 그 칭찬으로 인해서 그분은 정말 많이 우울감이 호전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실제로 반장이다 보니까 이제 업무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양치컵을 나눠드리는 거, 아니면 식판에 있는 수저를 놓는 행동,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치매 환자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치매 대상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려고 하면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밤새 못 주무시는 분들 잘 보면요, 낮에 많이 주무세요. 당연히 낮잠을 많이 자게 되면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 활동할 수 있도록 좀 격려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앞에서 보면 거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욕을 거부한다거나 식사를 거부한다거나 이런 거부 행동이 많기 때문에 실제 목욕, 일주일에 한 번 통목욕을 하는 날이다 라고 한다면 월요일부터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3일 후에 목욕하는 날이에요. 또 화요일 날은 이틀 후에 목욕하는 날입니다. 수요일 날은 내일 우리 목욕할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 날 아침이 되면 우리 점심 먹고 목욕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목욕하는 날짜에 대한 것들을 인지시켜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치매 대상자의 감정과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치매 대상자가 기억을 잃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표정이나 감정도 읽지 못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치매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 톤, 표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대상자를 대할 때 감정적인 것, 인격적인 것들을 존중해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중고도 치매 대상자, 이제 중고도로 넘어가게 되면 중증도가 좀 높아지게 되면 합병증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폐렴, 욕창, 요로감염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합병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항상 치매 환자를 저도 돌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치매 대상자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치매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과 돌봄자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건강하지 않으면 누구를 돌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돌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돌보는 사람들의 건강도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실제 저희 시설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업무를 하시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날 좀 몸살 기운이 있으셨대요. 그리고 좀 허리도 불편했고 좀 불편했는데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좀 힘들면 다른 사람을 이제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셨으면 되는데 그냥 내가 힘들어도 한 번만 힘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침대에서 휠체어로 환자를 이동하다가 같이 넘어지는 낙상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환자분은 다행히 요양보호사 선생님 위로 넘어졌기 때문에 다치지 않았지만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뿐만 아니라 돌봄자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상황별대로 이 치매 환자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상황별대로 어떻게 일상생활 돌봄을 수행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일단 치매가 진행되게 되면 식사 준비하는 거, 그리고 씹는 거, 삼키는 거, 그 다음에 수저질하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 잊어버리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식사하는 것들이 어렵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식사를 아예 거부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먹거나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이식이나 도식과 같은 여러 문제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들과 식사를 할 때는 식사와 관련돼서 남아있는 기능이 어디까지인지 또 쇠퇴한 기능이 어디까지인지를 좀 판단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저희 입소하신 그 치매 환자분 중에 한 분은요. 수저질을 하실 수 있긴 한데 맨 처음에 딱 저희가 식판을 두면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앞에 똑같이 앉아서 수저를 듭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설명해요. 자, 요거 수저 이렇게 드세요 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따라서 수저를 이렇게 드세요. 그럼 또 수저 들고 가만히 계시거든요. 그럼 자, 이제 밥 푸세요 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밥을 푸세요. 또 푸고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자, 이제 입에 넣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씹으세요 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똑같이 행동을 이제 반복하세요. 보시면서. 그리고 나서 꿀떡 넘기세요 라고 이렇게 한 5번에서 6번 정도 해주시면 다시 또 이제 본인이 스스로 식사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쇠퇴한 기능이 어디까지인지를 좀 판단하시고 도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식습관을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면요. 사람마다 정말 취향이 다 달라요. 식습관도 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따뜻한 밥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너무 뜨거운 밥은 못 먹어서 약간 식은 밥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똑같은 계란이라도 계란찜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계란 후라이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실제로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야 섭취하기가 편한지를 조금 미리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배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배회를 하시다 보니까 실제로 앉아서 식사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또 배회를 너무 많이 하는데 식사를 안 하다 보면 체중 감소, 탈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들고 먹을 수 있는 김밥 또는 샌드위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배회를 하면서도 그래도 조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식기 도구는 너무 무겁거나 깨지거나 이런 것들은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가벼운 식기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식사 중에는 투약을 안 하시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사실 이제 생각해 보시면요. 치매 환자분들 활동이 적다 보니까 사실 입맛도 많이 없어요. 근데 식사 딱 시작하자마자 식사에다 가루약을 섞어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쓴맛이 너무 심하겠죠. 그럼 당연히 입맛도 없는데 식사를 하고 싶지 않아질 겁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투약은 꼭 식전에 하거나 식중에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식사 후에 주시는 것도 식사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식사를 거부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식사를 거부할 때는 이유를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치매 대상자한테 왜 식사 안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언어 기능이 떨어지고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문제를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실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배가 좀 많이 불편하세요? 아니면 구강, 입 안에 뭐가 좀 아픈 부분이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시는 게 이유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강제로 먹이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하곤란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로 먹이다 보면 실제 연하곤란으로 인해서 폐렴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강제로 먹이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식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떨 때는 드실 수도 있는데도 안 그냥 증상적으로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 약간 음식을 데우거나 음식의 형태를 좀 바꾸거나 그릇, 용기 등을 바꿔서 다시 권하면 또 드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식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량씩 좀 자주 주시는 방법들도 있겠고요. 또 식사 전에 상차리기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식욕을 좀 돋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또 식사를 하실 때는 편안하고 조용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뭐 클래식을 틀어둔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경험한 바로 하면 치매 환자들은 집중력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소음,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게 식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TV를 틀어놓으면 식사하시다가 TV에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식사하는 것들을 잊어버리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식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식사를 잘 하시면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면 또 이 다음에도 혼자 식사하는 것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 격려도 필요하겠습니다. 또 과식하는 경우 있거든요. 음식을 드시고 났는데 바로 또 음식을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시설에도 어떤 할머니가 저만 보면 식사를 하셨어요. 근데 바로 또 먹을 거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맨날 뭐라고 하셨냐면 식사 내놔 이땡 아 라고 막 소리를 지르세요. 그럼 그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 아 할 때 아리랑을 손잡고 막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이제 환기요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음식 생각을 이제 다른 것들로 조금 기분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럼 또 아리랑을 신나게 부르세요. 그럼 그 사이엔 또 잊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식하는 경우에는 조금 환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간단한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거나 좀 칼로리가 높지 않은 간식들을 소량 제공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설 그 1층에 뻥튀기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 뻥튀기로 이렇게 뻥튀기 모양이 이렇게 팔찌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목걸이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면서 또 간식으로 먹기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배설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배설과 관련된 문제 가장 힘들어 하시는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변이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변이라고 하는 건 내가 대변이 마려운 느낌, 소변이 마려운 느낌입니다. 근데 이 느낌을 느끼지 못해도 도움이 필요하고요. 변이를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찾아갈 수 없다라고 해도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대소변을 손으로 만지거나 아니면 뭐 벽에 바르거나 침상에 바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을 사실은 돌봄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희 시설에도 그런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제 대변 본 걸 저희가 빨리 인지하지 못하면 할머니가 대변을 다 모아요. 다 모아가지고 정말 고구마 한 2덩이 정도로 항상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이런 행동을 왜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실제 보면 나름대로 본인이 그 상황들을 정리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사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빨리 배설한 것들을 알아차리고 처리를 해주시는 게 사실은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설 문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배설 과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대소변 마려운 느낌, 변이를 느꼈습니다. 근데 화장실을 못 찾아가요. 그러면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화장실을 찾아갔는데 바지를 내릴 수 없어요. 그래도 도움이 필요하고요. 바지는 내릴 수 있는데 뒤처리를 못한다 해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배설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를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도움을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배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실 보호자들이 힘들기 때문에 배설 문제로 인해서 대상자를 야단치거나 소리 지르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치매 대상자는 수치심과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야단치거나 벌 주는 게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처리해 주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경우에는 사실 대상자의 감정, 자존심도 상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조금 보여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환자의 대소변 패턴이 잘 관찰하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이제 입소하시게 되면 한 달 정도 대소변에 대한 패턴을 기록하거든요. 그럼 이제 기록한 패턴을 보고 미리 배설하기 전에 화장실로 유도를 하시게 되면 훨씬 처리가 용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뇨 시간을 잘 계획하고요. 그다음에 습관화하고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또 식사 후에 또 잠들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고 다 할 수 있는데 화장실만 못 간다라고 하면 방에 이동식 변기를 놔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들도 사실은 실금했을 때 가장 수치심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 여기다 왜 소변 보셨어요? 라고 하기보다는 여기 조금 물 쏟아졌네요. 여기 조금 젖었네요. 제가 좀 치워드릴게요. 라고 조용히 뒤처리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다음은 개인위생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실제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잘 씻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체도 치매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위생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증상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수하기나 머리 감기 등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도와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스스로 할 수 있는데 화장실을 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화장실까지만 데려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세수나 양치 이런 것들을 잘 하실 수 있지만 질병이 진행되고 중증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할 수 없게 되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왜 씻어야 되지? 왜 목욕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씻는 것이 싫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목욕을 해야 되는 이유를 인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뭔가 누군가 목욕을 시키려고 옷을 벗기려고 하면 본인한테 뭔가 해를 가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욕조에 씻기려고 욕조에 앉혀두면 뭔가 벌서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욕을 해야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하시고 그리고 이런 수치심이나 이런 내가 벌서게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들을 인지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옷 입기가 좀 이제 불편하게 돼요. 운동장애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옷 같은 경우에도 단추를 여미는 것들은 사실은 어려워하십니다. 지퍼를 채우는 것도 어려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입을 수 있는 옷, 단추가 안 된다라고 하면 똑딱이 아니면 단추가 없는 옷을 준비해서 좀 편안하게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봄자들이 매 식후에 그리고 취침 전에 이를 닦을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칫솔에 치약 짜는 거를 어려워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만 도와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짜놓고 스스로 이제 양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되겠고 의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에 빼서 보관하는 것들도 도움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세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요. 눈, 귀, 코 모두 가제수건에 좀 따뜻한 물을 적셔서 천천히 닦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목욕 시간 통목욕 시간 같은 경우에는요. 1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는 40도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상자가 목욕 중에 사실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욕 중에 사실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생기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욕을 스스로 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2명 이상이 목욕에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은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혼자서 목욕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전에 환자의 습관에 따라서 목욕 방법들을 조금 맞춰주시는 게 좋겠고요. 목욕을 할 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설명하면서 지금 어느 부분을 좀 닦아줄 거고 어느 부분은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서로 조금 소통해 가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욕 과정을 좀 단순화시켜서 진행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고요. 만약에 혼자 좀 닦을 수 있다라고 하면 옆에서 지켜봐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대상자가 목욕하는 걸 너무 주저하거나 너무 거부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절대 억지로 시키는 것들은 하면 안 되고요. 그냥 나중으로 미루시는 게 훨씬 더 안전상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반대 힘을 쓰다가 실제로 골절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골다공증이 많다 보니까 실제 힘을 줬을 때 반대 힘을 가하다가 골절이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목욕탕에서 목욕을 할 때는 뭐 냉해나 화상 등 안전사고를 꼭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고요. 통목욕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회에서 2회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이론상으로는 아침에 시행하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해보면 여름에는 아침에 시행하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또 겨울이 되면 아침엔 좀 추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겨울이 됐을 때는 조금 오후에 진행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겨드랑이와 회음부도 잘 닦아주셔야 되고요. 비누와 로션은 조금 순한 것들, 피부에 자극이 덜 되는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바닥은 항상 물기가 없게 꼭 해주셔야 되고요. 미끄럼 방지 고무 패드가 꼭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챙겨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머리 감을 때 물이 뜨겁진 않은지, 그다음에 귀에 또 물이 들어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말을 건네면서 목욕을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 발톱 깎는 거는요. 보통 목욕하고 난 다음에 깎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욕하시고 손, 발톱 정리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면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할 필요는 없지만 짧게 관리해 주시는 게 위생상 좋겠고 일회용 면도기보다는 전기식 면도기가 더 안전상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면도하는 법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작하는 것들을 좀 시범 보여주시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 계속 화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화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화장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또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장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옷입기인데요. 옷입기는 낮과 밤을 구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잠옷을 입고 이제 잠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다음 날은 활동복을 입을 수 있게 좀 도와주시는 게 좋겠고요. 대상자가 익숙한 옷을 입히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훨씬 친숙하게 입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옷을 입고 벗는 과정도 단순화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추를 채우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단추가 없는 옷, 또 지퍼를 올리는 것들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지퍼가 없는 옷을 준비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지 같은 경우에도요, 뭔가 끈이 있는 바지보다는 그냥 고무줄로 바로 입을 수 있는 바지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또 계절과 날씨에 맞게 옷을 선택하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계절과 날씨에 맞게 선택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여름철에는 여름 옷만 빼놔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겨울철에는 겨울 옷만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섞여 있으면요, 계절 감각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름에 겨울 옷 입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또 겨울에 여름 옷 입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절과 날씨에 맞게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또 옷을 입을 수는 있는데 순서대로 못 입는다. 예를 들면 바지 위에 뭐 속옷 입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근데 이제 이 옷 순서만 제대로 준비해주면 본인이 입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옷 순서를 준비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속옷 먼저 맨 위에 놓고요. 윗옷, 그다음에 바지 이런 식으로 옷을 준비해 주시면 옷도 스스로 입을 수 있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또 신발을 신을 경우에는 벗고 신는 것들이 편한 신발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너무 얕은 슬리퍼 같은 경우에는 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슬리퍼들은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정신행동 증상 중에 거부하는 것들이 좀 있다고 했잖아요. 뭐 목욕을 거부하거나 식사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약물을 거부하거나 이렇게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약물을 꼭 복용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음식에 조금 섞어서 제공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뭐 요구르트를 좋아하시면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시면 아이스크림. 근데 주의할 점은 예를 들면 모든 음식에 다 섞어버리면 나중에 음식 자체 먹는 걸 거부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걸로 인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면 전문의와 좀 상담을 해서 약물의 형태나 투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변경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또 모아두기와 뒤적거리기인데요. 뒤적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건이 안전한 걸 계속 뒤적거린다라고 한다면 그냥 지켜봐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냥 뭐 서랍을 열어서 빨래를 뺐다 놓았다 이런 행동을 반복한다라고 하면 안전한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그냥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뒤적거리기를 못하게 막다가 문제 행동을 더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한 물건일 때는 그냥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게 뭐 너무 위험한 물건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부엌에서 칼을 넣었다 뺐다 하면 당연히 말려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닌 거라고 한다면 그냥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몰증후군, 아까 석양증후군이라고 했었을 때는 해질녘쯤 되면 이제 치매 환자분들이 문제 행동을 보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실제 그 시간대에 치매 환자들도 피로감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러한 증상들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피로감이 좀 많이 들 때이기 때문에 조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무 밝은 조명보다는 좀 은은한 조명, 너무 시끄러운 음악보다는 좀 조용한 음악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해 주시는 것들이 좋겠고요. 또 좋아하는 물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옆에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뭐 좋아하는 애완동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옆에 두고 편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예착하는 뭐 물건 또는 뭐 담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옆에 비치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는 조금 바람을 쐬고 오시는 것도 좋아요. 가벼운 산책을 통해서 좀 리프레시하고 돌아오시는 것도 일몰증후군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치매 환자의 정신행동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렇게 정신행동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돌볼 때 일상생활 돌봄에 대한 원칙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실제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과 관련돼선 어떤 부분들을 유의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